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월 23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와, 매일매일이 엄청난 게 터지네요. 어제는 그 북한 보위부 이야기 들으셨어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 때 국회의원이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TV 가족들하고 보고 있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평양. 그런 일을 항상 하는 곳. 북한 보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 주요 인사들, 정치인들,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 이런 분들 체포 지시를 받았었는데 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해임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대단한 얘기인데 어쨌든 윤석열 씨의 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태도나 자세 또 어떤 결단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부당한 지시가 오면 지켜야 하는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공직사가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님 모셔서요. 11시 반까지 이런 이 공직사회 이분이 예전에 이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에서 하시다가 대통령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이 무죄 판결 났지만 어쨌든 기소까지 되시고 이랬던 분입니다. 이분 모셔서 최근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국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12시까지는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우리나라만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젯밤에 700조 원 AI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또 이거를 재밌는 게 샘 알트만의 오픈 AI하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할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돼갈지 투자자 여러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최 박사가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조응천 전 국회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의원님 생각이 저는 많이 났습니다. 예전부터 10여 년 전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실 때 어쨌든 이 대통령이란 공직자의 어떤 좀 엇나간 행위에 대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내부에서 보고하셨던 일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공직사회가 부당한 지시를 따라도 되냐 아니냐 하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지금 장관 얘기하고 엇갈리고 막 이런 난장판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소회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혼이 없다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좀 조소하는데 점점 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영혼을 끝까지 지키면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기 힘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영혼을 끝까지 가지지 아니하면 요번처럼 계엄이 실패를 했기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따랐던 사람들은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을 것이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글쎄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강직한 분인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게 사실은 문제죠. 거의 최고 권력자가 가자 그러면 그 관철이 된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 홍장원 차장하고 그 조태용 국정원장하고의 이 논전을 말하자면 벌인 셈인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글쎄요, 그건 법원에서 가릴 일인데 대개 이제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쌍방이 대립하는 주장을 네네. 하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주장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일단 먼저 봅니다. 조 원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다, 계속 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홍 전 차장의 경우는 과연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수사해 보신 경험, 검사로 수사해 보신 경험에 비춰보자면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윤석열 씨 탄핵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최근의 수사 상황이나 또 이게 수사 기관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출석해서 직접 변론한다고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 이것도 저는 공직 기강이라는 예전에 천착하셨던 문제하고 이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아마 증인신문 절차를 바꿔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을 가장 앞으로 지금 당겼을 거예요. 네네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지금까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쪽에서 뭐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이 지난 3차 변론 때인가요? 그때 나가지고 얘기한 거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1번으로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아마 그간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전제 왕조 군주를 모시는 듯한 그런 태도, 네네. 언행들이 조금 보였었습니다. 네. 김용현 장관한테 그렇죠, 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단하고는 또 배치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에 부합하는 뭐 그런 증언을 해줄 걸 기대하고 오늘 아마 신청을 했겠죠. 네네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네.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정황을 보면은 그런 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통령 쪽에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최상목 네. 장관의 쪽지. 네, 경제부총리 얘기했고, 그러니까 국회에 예산 끊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만들어라 뭐 이렇게 썼다는 쪽지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했지 뭐 그런 건 모른다. 뭐 쓰라고 한 적도 없고 전달도 안 했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네. 근데 김 장관은 그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자기가 긴급 명령, 경제 명령 그거 염두에 두고 건의를 했고 오케이를 받았고 전달을 대통령이 했다. 뭐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요것도 하나 지금 안 맞고 개헌 포고령 과연 이건 뭐 누가 작성했냐? 네. 대통령의 감수를 거쳤냐? 오케이를 받았냐? 그것도 지금 잘 안 맞아요. 거기다가 뭐 주요 정치인들 체포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여기에도 김 장관이 지금 임발부가 돼 있는데 글쎄 어떻게 접근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충안파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한테 맞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증인으로 이제 네. 먼저 세웠는데 혹시 뭐 이전에 했던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이 관계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검찰 수사에서 어쨌든 진술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이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 나와서 그 말을 뒤집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윤 대통령 측 얘기가 맞다. 이렇게 진술하면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우선 저 헌법 심판은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구하지가 않아요. 뭐 그런 개연성이 있겠구나. 저건 좀 믿기 힘들다. 아주 좀 그러니까 증명보다는 소명 정도로 그냥 가거든요. 또 하물며 검찰에서 진술한 거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정 나가서 부인해 버리면 그건 다 없던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 능력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변론의 전 취지라고 쭉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 맞는 것 같네. 네. 뭐 그런 걸로 판단을 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최상목 현재 대행하고의 그 실제 그 비상입법 기구에 관련된 쪽지를 윤 대통령이 전달했냐 안 했냐 이 문제도 있고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이분들은 또 본인들이 직접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 뭐 총을 쏘고 문을 부숴라 이런 얘기 들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 진술한 걸로 돼 있는데 또 그것도 윤 대통령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어떤 방향으로 보통 재판관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뭐 특수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뭐 이런 분들 이 그런 주장을 해서 자기한테 득될 게 뭐가 있겠냐. 대통령은 또 거기에 배치되는 주장을 했을 때 득될 게 뭐가 있겠냐라고 보면 거진 답이 나오죠. 아, 예를 들어 두 사령관은 지시도 안 했는데 뭐 그러면 알아가지고 갔냐. 왜 그러면 중요임무 종사자로 됐냐 니네가. 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이익이 될 거니까요. 아, 그래야 탄핵 심판에서 이익이 될 것이니까. 형사도 그러면 그렇고요. 아, 형사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떤 그것도 똑같은 아까 그 홍장원 차장과 조태용 그 원장 사이의 논쟁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아,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분명히 있고 저 현장 사령관들은 그럴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왜 스스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네네네. 뭐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없는 얘기를 지어낼 이유는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아직 기록을 안 봐서. 네네. 네. 있습니다. 그 사실 박근혜 전 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일종의 뭐 이 조 의원님께서는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그 사실은 나중에 다 무죄로 소명을 이 재판 결과가 나오셨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탄핵 심판이 잘 끝나야 사실 조 의원님께도 아니요, 뭐 유리한 그거하고는 상관이 상황이었죠. 없고요. 저는 2014년 12월 말에 영장이 기각이 되고 기소가 돼서 이미 항소심 무죄를 2016년 4월에 다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 그러면 이미 상당히 이 소명이 된 상태였군요. 그럼요. 그때는. 거기서 이제 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거진 6년 있다가 네. 나와가지고 아, 예, 그 확정만 안 됐어요. 확정만 안 되셨었군요. 당시에 그 박근혜 탄핵 심판하고 이번에 탄핵 심판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두 개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몰랐던 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계속 놀랬던 거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뭐 12.3 그 계엄 당시 그때 군경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뭐 그런 거는 다 그냥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명령 지시가 있었기에 저런 일이 있었고 또 그거는 어떤 의도 하에 있느냐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아, 이미 뭐 한번 다 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없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탄핵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 탄핵이 결정이 되면 2개월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이제 윤석열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탄핵을 면하기 힘들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게 이재명이죠. 네. 네. 그러면 이재명은 저대로 그냥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다가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되냐?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냐? 내 삶에 도움은 되냐? 저게 맞냐? 뭐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탄핵 심판은 외적인 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 아,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예, 말씀이세요? 예, 아니면 의원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유권자들 입장. 예. 탄핵 심판 자체는 어떨까요? 그때보다 조금 재판관들이 판단하기가 쉬운 상태입니까?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쉽겠죠. 아. 왜냐하면 제가 앵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막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고 상반되는데 그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게 결론 내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인용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이거 안 날 도리가 없지 않겠나 날 싶은 도리는 생각이 없다. 듭니다. 네.
근데 시간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 다투는데 시간이 4월 18일 이전은 확실하고요. 네네네. 그러면 6인 체제가 되니까 네. 그때 되면은 그럼 과연 6인으로 결정을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당성 문제도 또 불거질 거고요. 그래서 3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늦어도 4월 첫째 주에는 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서는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저께 그 뭐 문영배 대행이랑 네네네. 뭐 이재명 재판소장. 대표가 네. 뭐 절친이다, 베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헌재가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너무 빨리 한다. KTX다는 얘기도 몇 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제동을 걸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재판장이 이 저기 야당 대표하고 친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여당 대표가 하는 것 자체는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 자체는 그 두 분 다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네. 글쎄요. 그동안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재판관과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재판관이 네. 저 인사청문회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일단 안국동으로 가지고 헌법재판에 가운을 입게 되면은 네. 정말 법률과 그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해 왔다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네. 믿고 싶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뭐 절친이다 뭐 그리고 그 근거가 모친상에 갔느니 말았느니 이건 좀 저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같은 학교에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네네. 노동법 학회 네. 맞는 것 같은데 그거라고 해가지고 아마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그래도 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이걸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막 얘기하고 헌재까지 쫓아가서 항의하고 하면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안 그래도 뭐 분풀이 할 때를 좀 찾고 있고 네네네. 자기들의 그 샤우팅에 대한 그 정당한 논거를 지금 좀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 봐라. 권성동 대표까지 저렇게 얘기하지 않냐. 헌재 이건 못 믿는다. 지금 서부법원 폭동에 이어서 지금 헌재까지 서들어가자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요. 헌재 이거 못 믿는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는요. 정말 대법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 아닙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정말 헌법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심제예요. 네. 불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헌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어떤 여론이 있고 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의원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제어할 장치는 없는 거죠. 없죠. 지금 단심인데요. 네. 거기서 중국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지금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 통합을 뭐 기대하려 하는 거는 정말 난망이죠. 근데 그걸 개인이 그렇게 발언할 수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또 참 좀 상당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사실은 법치주의, 네. 사법 시스템 이거 누구보다 이걸 존중하고 이 보호를 해야 되는 세력이 보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치가 망가지면 이건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법원에 뭐 얘기할 필요 없고 헌재에 얘기할 필요 없고 사적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력 구제를 하는 거죠. 돌도끼 들고 가지고 막 찍어버린 거죠. 그건 야만이죠. 그건 진짜. 예,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을 공격하면 사법부를 공격하면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나라가 존속이 안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법원 판결, 뭐 헌재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네. 공당의 책임자들이 지금 그거는 뭐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 나오면 현명한 결정 뭐 경의를 표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가진 핑계를 대가지고 비난을 하죠. 저렇게 극단적인 비난을 자꾸 하게 되면 정치의 사법화뿐만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를 막 옆에서 쑤시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게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그렇다. 아니 보수적인 시각이면은 설령 진보 쪽에서 약간 경시하더라도 그걸 제어하고 아니다 네네. 라고 해야 되는 게 보수의 본령이죠. 믿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따라줘야 되죠. 억울하더라도 따라줘야 되죠. 왜냐하면 오심도 그 심판의 결정이 하나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엘고어가 2000년도에 그때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걸려가지고 소송이 막 여러 개 걸렸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거 여기 승복 안 하면 미국이 존속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 부시입니다. 예, 부시 동생.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대선도 지금 막 부정선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데 0.7% 차이였는데 사실은 뭐 승복했잖아요. 지지자들도 승복하고 그냥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문재인 이때까지 그렇게 대통령, 해왔죠. 윤석열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뭐 김영삼, 김대중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말 이례적인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발언 철회하겠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또 해명을 했고 철회를 해봐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저 어디야 김민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네. 백골단 기자회견 해놓고서 기자회견 철회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가 진짜. 그 어디 갑니까 그게? 보죠. 맞습니다. 이게 뭐 개인 유튜버 같은 그런 행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 보수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 법치주의 시켜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이셨고 좀 넘어가서 제가 공수처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지금 오전에 또 브리핑 발표하면서 검찰로 이제 사건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요? 네, 지금 11시에 바로 딱 오늘 우리 넘긴다고? 방송 시작할 때 오늘 넘긴다고요? 네, 예,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또 공수처는 그전에 체포 실패 이런 걸로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조 의원님 공수처법 그 한참 논의할 때 목소리 많이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 공수처법 통과될 때 상황하고 지금 나온 이 결과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굉장히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2차에 걸친 검수완박의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정치하게 그 법조문이 정리가 안 됐고요. 공처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안 되고 일단 검찰은 나쁜 놈. 그러니까 그 나쁜 놈한테 빼들어 가지고 공수처한테 좀 주고 경찰은 검찰 지휘는 전혀 못 받고 대등한 기관을 만들고 근데 그 사이에 송치도 안 하고 뭐 희한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저도 이 수사 뭐 고소장 고발장 내고 난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때그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공처는 수사권이 있는 범죄와 기소권이 있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또 검사기 때문에 또 뭐 영장도 자기가 청구하고 근데 검사가 뭡니까? 프로시큐터 아닙니까? 프로시큐터는 기소하는 거죠. 네네. 근데 기소권이 없는 검사예요. 이게 그게 좀 복잡해가지고 엉망이죠. 사실 저 일반 시민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면서도 그게 항상 헷갈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아니 급하게 그냥 빨리 하느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은 그 뭡니까? 그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취임 전에 막 그냥 빨리 한다고 후다닥 해버리느라고 네네. 이렇게 성기게 네네.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요. 지금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누구는 수사할 수 있고 누구는 기소할 수 있고 누구는 수사만 할 수 있고 뭐 네. 이게 엉망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뭐 내란죄는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근데 것도 또 얘들 이 기관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또 패를 먹어요. 네. 그래서 특수본 팀이 하나 있고 공수본 팀이 하나 있고 네. 그 서로 협조 안 하고 수사 공조 안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저 윤석열 치하에서 그동안에 좀 경거망동하고 맹종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지우고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대통령 들어오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욕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하고 자기들 생존하는 거하고 비교 형량을 하자면 사법 시스템이죠. 원래는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 빼야 됩니다. 다 뽑아서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라. 아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없앤다. 네. 그래서 그걸 어디다 하느냐? 속칭 KFBI. 중대수사청. 아, 미국의 FBI 네, 같은. 중대수사청. 네. FBI도 경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 네. 그렇죠. 거기에 검사하던 사람도 오고 또 광수대 있던 사람 뭐 경찰에서 있던 사람들 와서 거기는 검사와 뭐 경찰 이게 아니고 다 중수청의 직원으로 네, 네. 들어가는 거죠. 네. 동일 네. 직급으로. 네. 그러니까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검사 노릇 못 해. 그러니까 영장 청구 못 하고요. 아, 네, 네, 네. 기소 못 하고요. 네. 그리고 검찰은 수사 못 합니다. 다만 중수청의 독직 사건 그리고 중수청에서 송치해 가지고 받은 사건 중에 관련 사건 네, 네, 네. 뭐 이런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영장 청구할 수 있고요. 기소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청이 그때그때마다 강제 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할 때 지휘권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그 속성상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행정작용이에요. 네, 네, 네. 그걸 그 수사관의 선의에 혹은 청장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검찰은 못 됐고 경찰은 괜찮고 공수처는 더 착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환상이죠. 네, 네, 네. 법원에서 그걸 거르려면은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하고 끝에 가서 이게 증거도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검찰은 중수청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죠. 예. 그걸 지휘라고 합니다. 근데 지휘라 그러면 까무라져요. 독립을 해야 되겠대. 자기들 독립하는 거는 그건 아무 그 잘못된 그 로직인데 어쨌든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수사기관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는 뭘 해야 되냐? 법비처로 바꿔야 돼요. 법비처. 법비처는 무슨 법조 뜻이죠? 비리 수사처. 아, 법조인들만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대로 총장 이하 검사, 대법원장 이하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그러니까 수사 재판 쪽 사법 기구들. 아, 자기들끼리 봐줄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중리 자기 머리 못 깎으니까. 네, 검찰이 자기 검사들 수사는 기소는 못 할 테니까. 네. 그것만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 돼요. 완전히. 거기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말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영장 안 내줄 거니까. 네, 네, 네. 예. 아, 법비처만 둬가지고 법조 비리만 수사하게 해야 된다. 아,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의 영역이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옛날부터 했었는데 네. 법비처는 뭐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네, 네. 뭐 그건 법조인들 얘기니까 그거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수사하고 기소하고는 완전히 근데 분리를 해야 이거를 한다. 어디야 3+1 체제하에서 당시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 네. 그거를 하느라 선거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국회의원 선거제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를 하고 싶었고 정의당은 네. 그 선거법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해주기로 한 거죠. 근데 그때 의원님 제가 의문이었던 게 민주당은 왜 검찰 개혁이 주요 과제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뺏는 게 사실은 더 센 것 같은데 왜 공수처를 그러니까 새로 그렇게 만드는 했어야 거였습니까?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적폐청산이죠. 네. 적폐청산을 하기로 해서 경찰한테 맡기고 아. 검찰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의 설계대로 이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더 사나운 개가 어디냐, 더 잘 드는 칼이 뭐냐라고 봤을 땐 검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맡겼어요. 아, 수사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에게 그렇죠. 수사를 맡겼다. 거기다 특검들 막 만들어가지고 또 뭐 계속 인지사건 하고 또 검찰로 오고 나중에 특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뜬 거네요. 중앙검사장, 검찰총장 하면서 뭐 난도질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토사구팽을 하려니까 뭐냐라고 해서 절충점, 타협점으로 6대 범죄를 남겨놨던 거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2대 범죄로 했는데 등이란 걸 남겨놔가지고 시행령으로 오만 거 다 하게 지금 만들어놓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때 사실 민주당이 다수였으니까 사실은 적폐 수사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도 검찰개혁법안을 아니, 그때 완전한 검수완박을 진짜로 할 수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네. 중앙지검에 원래 3차장 체제였는데 4차장을 만들고요. 부를 몇 개를 더 오히려 만들고요. 강화를 해줬다. 네, 검찰을. 세계 최대의 검찰청을 만들어줬어요. 아, 검찰 사상 가장 막강했던 청이 문재인 정부 하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검찰개혁 실패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게 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온 거라고 그렇죠. 볼 저는 수도 윤석열 있겠네요. 대통령이 총장으로 지명됐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네. 저는 잘 아니까요. 네. 저분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이나 법치주의 따위는 배관시하는 분이다. 총장으로선 부적합하다. 라고 했다가 당시에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문바들 한테 엄청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많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그럼요. 그때 윤석열 우리 성렬이 형 그리고 네, 엄청나게 칭찬을 엄청 했었죠. 실드치고 우리 성렬이 형 그런 의원 있잖아요. 더 웃긴 거는 그때 그렇게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네.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뭐 그분들 쭉 있습니다. 당신은 뭐 살인마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저는 그런지 못합니다. 네. 저는 그런지 못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일 때도 저분은 안 된다. 제고해라. 검찰총장 임명 반대하셨었나요? 그때?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원칙을 좀 지켰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저 민주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제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라고 네. 큰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 치실만 하네요. 저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소속이실까요? 의원님. 개혁신당 또 약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수습돼 가고 있습니까?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먹을 거 없는 데가 더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삼지대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삼지대로서 이게 온당한 거냐. 죽고 못 살던 사람들끼리 왜 저러냐. 그러니까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대권인지 당권인지 그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이준석 대표 말씀입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네. 우리 전체도 네. 수권 정당으로 가기를 원한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당권만 가지고 지지고 볶는데 열중하는 거냐.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하고요. 지금 이 공직자들이 지금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다가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 그리고 공수처 이야기 나눠봤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명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셔서 지금 트럼프가 700조 원 AI 투자한다고 한 거 놓고 머스크하고 알트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취임했죠. 그래서 대통령 행정명령 이제 100개를 다 이제 사인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폭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히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되는 것 같아요. 다 AI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고 혹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기업에도 그 지각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샘 알트만의 챗 GPT 만들었던 오픈 AI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거 같이 스타게이트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없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이 얘기도 궁금하고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그래서 모셔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그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지금 뭐 폭탄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지만은 뭐 예고했던 대로 행정명령들 뭐 수북하게 쌓아놓고 계속 사인하는 거 뭐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다양한 지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요즘 맨날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은 또 무슨 액션을 취했나 여기 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뭐 역시 이 내용들 쭉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아무래도 인사부터 시작하겠죠. 이미 뭐 내각 얘기는 해놨고, 근데 이제 그 각종 부처 산하 기관장들 이런 거 인사들 쭉 하는 거 쭉 가만히 보다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이 여기 올라왔네 싶은 부분들도 보이고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다음에 한번 또 깊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역시 쭉 행정명령들을 장식한 거는 바이든 지우기가 폭풍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저는 이 워딩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너무 세갖고요. 그래갖고 딱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전 정부의 해로운 harmful한 그런 조치들을 다 이제 없애겠다라는 아주 그냥 해롭다고. 네, 아니 뭐 해롭다는 얘기까지 그냥 써가면서 지적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harmful이라고 정의하나 했더니 그러게요. 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DEI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성. diversity, equality, 뭐 inclusiveness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네. 요거에 대한 정책들 갖다가 딱 가장 앞에 적시하고 그다음에 뭐 불법 이민, 불법 난민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용 정책들. 그다음에 역시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 기후변화 대응한 게 잘못됐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뭐 그거에 맞춰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익들 갖다가 했다. 그래서 harmful하다. 뭐 이렇게 딱 적시해 놓는데 야, 참 세상이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나 싶은 걸 다시 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엔 역시 자신들 지지자들 뭐 의회 의사당 난입했던 그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돼서 입건된 사람들 법적 제재들을 다 기소 절차 같은 거 중단하고 명령을 내리고 뭐 사면 조치 취하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세상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또 쭉 보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희한하게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또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혐오를 얘기했다고요? 네. 대통령이? 네, 이거 보시다 보면은 리스트에서 갑자기 이제 앞으로는 다 인 오피스 근무를 갖다가 이 원칙으로 하겠다.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간 기업에서는 이 재택근무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이거 꼴보기 싫다. 특히 정부에서는 뭐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사무실 와서 일하게 하는 걸 강제하겠다라는 부분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되게 이상한 게 보통 이제 일론 머스크 포함해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가들이 트럼프 지지해서 많이 또 정부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리콘밸리에서 재택근무, 뭐 원격근무 같은 거 막 장려하고 이게 미래의 오피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막 띄우던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이것이 일의 미래다.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짜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당장 머스크부터가 자기
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 직원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와라라고 했듯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일하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격 일론 근무란- 머스크는 이미 그렇게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격 근무라는 게 물론 업무의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은 과업을 딱딱딱 쪼개서 그냥 알아서 혼자 하는 직업이라면은 원격 근무도 괜찮은데 실제로 많은 일들은 치열하게 맨날 회의하면서 뭐 붙어갖고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원격 근무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을 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예 이게 이 나쁜 것이라는 수준까지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harmful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어쨌건 그것도 이제 시정하겠다. 뭔가 안 좋은 거다. 시정하겠다. 네, 나 이거 대통령이 보고서 시정하겠다. 이거 너무 센 것 같은데 민간인데 이거는.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긴 한데 투자 아이디어도 갑자기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줌 같은데 줌 우리 네네. 온라인 회의할 때 많이 쓰는 그 기업이 엄청 떴었잖아요. 코로나 네. 때. 이거 가라앉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상업용 오피스 이제 사무실 다 공실 나니까 이거 다 팔아야 된다 막 그랬는데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좀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부동산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줌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줌 주가도 봤어요. 네. 줌 주가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줌 주가는 이미 작년에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갈 데도 없어서 네. 이제는 오히려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신기업 정책하니까 다시 좀 올라서겠지 그런 식으로 기대가 오히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약간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왜 취임식 당일에 연설하다가 이 나치식 경례했다고 엄청 또 비난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게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뭐 재택근무하는 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권위주의 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죠. 물론 뭐 민간 기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간섭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다 전통적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큰 이런 흐름의 움직임을 추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강제적인 조치를 갖다가 동원하지 않더라도 특히 뭐 이런 트럼프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뭐 빅테크들도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빅테크들도 지금 납작 엎드려서 여기에 호응하려고 한다는데 아마 당분간 뭐 이런 쪽에 이 움직임들이 있고 근데 직원들은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그래서 굉장히 업무 현장에서 갈등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도 뭐 극우 정당, 이른바 극우 정당, 인종주의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또 가뜩이나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또 법원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작은 움직임도 계속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뭐 이게 다 서로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또 승승장구하니까 다른 뭐 전 세계 각각 지역의 극우들도 힘을 받아갖고 그래 이게 시대 정신이야 이게 대세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동을 합리화하는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번 우리가 계속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서 눈에 띄는 부분 혹시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역시 이번 트럼프 지지층들은 되게 저소득층 또 지지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 그동안 제일 불만이었던 것이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목소리를 대변해갖고 이 각 행정 부처들은 이 서민들의 생활 물가를 낮추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이 사항들을 빨리 고안을 해서 지금 즉시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백악관에서도 계속 30일마다 이 어디까지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쭉 보면은 사실 뭐 서민들을 위해 친서민 정책이라든가 고물가 잡는 정책 이건 뭐 당위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뭐 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느 정부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그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에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 규제도 환경, 안전, 노동 이런 부분의 규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물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환경안전 노동 규제가 기업에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당연히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 부담을 갖다가 뭐그 물가에 전가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직원들에게 이 월급도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소득도 줄이고 여러 가지 물건 가격도 올리는 이런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거 다 없애갖고 그것만큼 이 물가가 낮아지게 해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야 이번 역시 그 트럼프의 지지층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동안 이 우파 기업가들이 얼마나 이런 쪽에서 이를 갈고 있었으면은 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다 뒤집어 엎겠다는 이런 걸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도 여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또 민주당의 가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대선에 지긴 했지만 네. 입법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상태고 다 그렇죠. 뭐 이런 법률 것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게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실행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좀 많은 부분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여기서 우리가 경제 측면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중단기적 영향이랑 장기적 영향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업 입장에서 당장 이익이 올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익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뭔가 돈이 도는 것 같지만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가장 큰 수혜는 서민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네네네. 빈익빈 부익부가 나거든요. 당연히 주식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자본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서 많이 돈을 버는데 항상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 얘기하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미국이 낙수 효과를 제대로 구현해온 나라이냐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만약에 돈이 위에서만 역시 잘 사는 사람들만 수혜를 입고 밑으로 안 돌면은 이것도 상당히 민심의 역풍이 불 텐데 이 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ESG 강조해서 환경, 노동 이런 거 신경 쓰는 기업들이 더 경쟁력도 좋고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이 한동안 굉장히 커져 왔는데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DEI 포용성,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소수자 포용하고 평등주의적이고 이런 거 정책들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련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지금 뭐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뭐 이런 성들을 많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기 이제 결정에 따라서 뭐 지금 당장 여권에서 우리 앞으로는 메일과 피메일만 있다. 딴 건 절대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관련된 조치들 갖다가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법적으로 다 없애겠다고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적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워딩이 참 노골적이었는데 이 관련된 DEI 정책들을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성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페미니즘을 네. 성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다. 네, 레디컬. 그렇죠. 페미니즘은 좀 가치 중립적인 것 같으니까 이거 아예 익스트리미즘이라고 이제 익스트리미즘이라고 그랬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딱 익스트리미즘은 무슨 여기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맞아요. 거의 뭐 그 수준으로 그런 지금 얘기할 버는 때 겁니다. 하는 네, 거의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내세우고 있는 게 연방 정부부터 바이올로지컬 트루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실을 회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진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은 남성 여성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제3, 제4의 성을 도는 걸 이건 그냥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실을 회복하는 굉장히 이 도덕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의 보수적 가치 막 옹호하면서 네. 나왔기 때문에 그 좀 이해는 가요. 기독교에서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가들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위시해서.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당장 피터 틸도 제가 성소수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터 틸 이 제로 투 원 쓴 사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기업가도 굉장히 리버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이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적이고 막 대기업 옹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성소수자들은 자기들도 상당히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이거 충돌하지 않아요? 두 가지 가치가?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어디까지가 충돌할 것인가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과격한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뒤엎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결국에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까지는 하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원칙은 이 전통적인 남녀 구분에 의한 이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더 이상 그냥 우리가 특별히 너네 갖다가 그 범죄시하진 않겠지만은 옛날처럼 뭐 죄악시하진 않겠지만은 더 이상 이 선을 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할 것 같아요. 당장 외국의 극우들만 보더라도 일단 독일의 AfD 같은 극우 정당들 보더라도 AFD가 AFD라고 읽는 건가요? 네네네 아, 독일에서 건데 그쪽 대표도 사실은 동성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번역되죠. 거기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요? 사실은 많은 동성애자들이 또 이런 쪽에 가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갖다 이렇게 뭐 주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뭐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뭐 다른 가치를 갖다가 오히려 뭐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한 사람들이 많고 미국에서도 그런 게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른바 마가와 빅테크파 사이의 대립이라는 그런 그게 비슷한 얘기인가요?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은 사실 뭐 전통적인 보수층 이걸 편의상 우리가 마가파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트럼프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전통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요 선거운동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크 쪽에서 이 큰 사람들이 또 여기에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양대 축으로 돼 있는데 요 두 파벌의 앞으로 이 대립을 갖다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이라는 게 레드 스윕이 일어나면서 상하원을 다 지금 공화당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화당 민주당이 어느 정도 대립하면서 균형을 맞췄던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런 집권 세력 내에서 이런 전통 보수주의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막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가치로 보면은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 바이든은 퇴임하기 전에 이틀 갔다가 신흥 올리가르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아, 맞아요. 러시아 신흥재벌이란 뜻인데 네, 올리가리. 빅테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떻게 보면은 테크 올리가르이가 아닌가 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지금 긴장이 굉장히 관건이죠. 아, 어떻게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느낌이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워낙 대중 동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말로는 이렇게 막 전통적 가치를 떠들지만 빅테크 하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돈 많이 벌어주게 하면서 자기도 그 이득을 취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그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마가파에 의지해서 충성파를 만들고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딱 집권을 하니까 요즘 어울리고 같이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테크 올리가들과 더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사업가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마가파에서 빼먹을 건 빼먹었다. 이제 앞으로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손잡아야 될 사람들은 역시 사업가적 기질이 강한 그런 테크 올리가들이 굉장히 또 스마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도 왠지 뭔가 지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젠 그런 쪽으로 좀 경도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사 그 수장으로 임명된 분도 그 테크 올리가르의 그 계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가 그 사람에 전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작맨이 이번에 나사 수장으로 임명이 그때는 됐는데. 아니었는데 그때 그 우주선 타고 나갔다가 오신 분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 스페이스X의 이제 민간 우주 여행 그 프로젝트에 이제 선장으로서 나갔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이작맨 9월 달인가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그때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많이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것이 자 이제 그런 요직들의 이런 테크 출신의 참신한 인재들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사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한 진짜 거대 조직이고 예산도 큰데 이런데 뭐 이런 이 스타트업 출신의 이런 젊은 이 경영자들을 임명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은 되면서도 그래도 이 뭔가 전통적인 관료 조직에 딱 그 충격을 주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기관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외부 인사라고 하면은 전직 관료나 교수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만 문호를 여는데 이렇게 뭔가 업계에서 톡톡 튀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앉힐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미국의 역동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우주항공 관련된 벤처기업가 사장을 이렇게 딱 앉힌 뭐 이런 셈이죠. 그렇죠. 네. 나중에 나사 이야기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좀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 스타게이트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서 네. 스타게이트. 저는 이게 제일 관심이 가요. 700조 원 AI에 투자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오픈 AI가 앞으로 지금 계속 이챗 GPT 비롯해서 AI 산업에 지금 쭉 발전을 주도해 왔는데 샘 올트먼이 지난번 뭐 여러 가지 내부 쿠데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다 진압하면서 점점 노골화하는 것이 오픈 AI가 앞으로도 AI 이니셔티브를 갖다가 주고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쭉쭉 밀고 가야 된다는 걸 계속 노골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파트너로 MS를 이용을 해서 이제 MS의 투자와 여러 가지 인프라 제공을 받아서 해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우린 여기서 더 야심찬 소위 얘기하는 일반 인공지능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접촉을 해온 결과 또 AI에 몸이 닳아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겠다고 나선 분이 있었죠. 바로 손정희 회장. 네네네. 손정희 회장이 그 전부터 내가 인생 마지막을 AI로 불살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과 만나갖고 더 큰 판을 벌여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 그걸 딱 띄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런 미래를 열기 위한 거대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겠다는 게 결국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짜 새로운 차원의 또 인공지능과 수많은 관련 산업을 열어보겠다는 그런 야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삼두마차로 딱 등장한 사람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오픈AI의 샘 올트먼,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그 다음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 규모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1,000억 달러 그리고 최대 5천억 달러까지. 근데 5천억 달러면은 5천억 달러가 7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중앙정부 그렇죠. 1년 예산 넘어서는 1년 건데.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겠다. 그것도 얼마 동안? AI 하나에. 최대한 트럼프 임기 동안에. 그래서 손정희는 딱 그래서 일자리 10만 개도 창출해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미국에 막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으니 그런 결국에 오픈 AI 중심의 AI 발전 대규모 프로젝트. 이건 뭐 거의 뭐 맨하탄 오픈 AI가 중심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오픈 AI 중심의 뭐 거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성 AI, 오픈 AI가 지금 챗 GPT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져왔던 이 생성 AI를 더 밀고 가서 슈퍼 인텔리전스 말하자면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죠. 그렇죠. 거의 그 수준까지 해보겠다. 최대한 밀어붙여 보겠다. 진짜 내 능력을 넘어서는 AI 나올 때까지 해보겠다. 절대 반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AI 발전 내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될 듯 하면서도 요즘 뭐 안 된다는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또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다른 투자를 갖다가 한 번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샘 올트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혜자가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하고 오픈 AI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많이 갔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RM이나 또 테슬라나 또 팔란티어나 이런 다른 AI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들하고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세 회사가 기본 핵심 파트너고 여기에 테크니컬 파트너로 MS랑 엔비디아, ARM이 들어간다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MS는 기존에 오픈 AI가 갖고 있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MS도 그런 걸 당연히 놔두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AI 발전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만데 같이 가야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MS도 일단 계속 가져가긴 하는데 샘 올트만은 너무 MS에게만 매여 있는 거는 위험하다. 본인들에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좀 넓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를 만들려면은 지금 현재로선 누누이 얘기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외에
일차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뭐 재미있는 점은 이 정도 중요하면은 젠슨 왕도 여기 와서 네, 같이 옆에서 딱 뭐 특별히 말은 안 해도 한 자리 하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젠슨 왕은 또 안 나왔어요. 젠슨 왕 없었어요? 네, 샘 알트만만 났었나요? 네, 샘 손정이요. 알트만, 손정이, 레리 앨리스만 레리 왔죠. 앨리스만. 그래서 서랑설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사실 젠슨 왕이 취임식도 안 갔잖아요. 네. 취임식 때 오히려 중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도 중요해라고 이제 그쪽에서도 좋은 말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젠슨 왕이 트럼프랑 약간 좀 안 좋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직접 얼굴은 안 비치고 근데 어쨌건 엔비디아가 참여는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엔비디아 외에 당장 대안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가 수혜로 갈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대안이 없죠. 근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해보면 애저가 좀 뜨겠네요. 구글이 없네요. 지금 이 그림 안에는. 구글이 지금 계속 찬밥 신세인 거죠. 구글이 없어. MS가 네. 뜨고.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앙금이 남아서 여기 네. 좀 끼기가 상당히 지금 뻑뻑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 것이 ARM. 네네네. ARM이 결국에 손정희가 또 여기 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정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거죠? 네, 그렇죠. 초기부터 인수했죠. 투자했죠. 하여튼 중간에 인수했나요? 네, 인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또 ARM이 들어간 게 ARM도 지금 당연히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 확 컸지만은 또 AI라는 또 붐이 되면서 ARM이 요즘 또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손정희가 ARM을 뛰어넘어서 ARM도 결국에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미래 시장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이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잘 아는 분은 ARM이 지금 뭐 분명히 관련 하드웨어 개발하는 게 있을 텐데 뭐 현물 출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지으면 이걸 다 엔비디아로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좀 약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 결국에 AI 칩을 엔비디아가 중심이긴 하겠지만은 다른 제2, 제3의 대한 AI 가속기들도 아마 깔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ARM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ARM도 일정 부분 차지해갖고 이 거대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실증을 하면은 그래서 오픈 AI가 이거에 맞게 또 개발을 한다면은 그 회사는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2, 제3의 엔비디아가 어디가 될까가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ARM을 띄워보려는 손정희의 그런 또 의도도 같이 손정희의 얘기돼 있는 손길이 것 또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게 오라클은 나 한물 간기업인 줄 알았어요. AI 시대에 오라클이 웬 말이냐. 옛날에 인터넷 시대에 통신 장비 뭐 만들고 이러다가 가라앉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딱 끼었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리고 또 이 오라클이 사실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칼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사실 작년부터 이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오라클이 여러 가지 또 DB 잘 아시겠지만 DB 분야에서 나름 무시할 수 없는 그래도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해서 이제 AI 시대 우리 항상 얘기했던 것이 AI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AI 쓰는 시대가 될 텐데 AI로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은 다시 오라클이 뜰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주가는 심상치 않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도 나온 레리 앨리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리 앨리슨은 이미 벌써 한참 전부터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해오던 그랬었나요? 네, 우리가 항상 실리콘밸리에서 그 전에 이 대부분 리버럴이 장악하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없었을 때부터 이 레리 앨리슨은 계속 트럼프를 지지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했겠네요. 네, 한참 그러면. 먼저였죠. 원조.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과실을 따먹는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앨리슨은 트럼프의 신임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다른 테크 업체들도 정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오라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게 됐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오라클이 그래서 이번에 담당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운영을 오라클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이 PC 시대에도 하드웨어 만드는 거랑 그 위에 결국에 누가 소프트웨어를 얹고 누가 운영 체제를 장악하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패권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라클이나 이런 기업들이 노리는 거는 결국에 이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물론 엔비디아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다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 위에서 수많은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번 또 뜨는 시대가 올 것인데 AI 소프트웨어가 그 시대에 오라클은 놓치지 않겠다. 그걸 갖다가 지금 노고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라클은 이거에 기본 인프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 부분에서 자기들의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굉장히 많이 얹으면서 뭔가 미래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응용 산업들이 많습니다. AI가 얹혀지면 결국에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물질 신약 이런 거 개발이 되게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뜰 거라고 얘기되는데 오라클이 그런 쪽 소프트웨어들도 요즘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라클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여기다 얹어갖고 앞으로 미래의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확장하려는 지금 포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보면 혹시 이런 건가요? 이거 생성 AI 기술이 일단 있고 그거는 오픈 AI가 쥐고 쭉 네네. 가는 거고 소프트뱅크가 어쨌든 펀드레이징하고 투자하고 아마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오라클이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그걸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MS는 MS 애저도 가지고 지금 오는 같이 건가요? 들어갈 거죠. 네, MS 같이 애저가 들어오고. MS가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려고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애저가 담당한다. 일정 부분 MS가 운영을 하겠네요. 그런 네. 데이터 센터 중에서. 그러니까 오라클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저희가 뭐 아마존과 MS, 구글이 이 클라우드 부분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오라클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빅3가 아닌 빅4로 뭔가 가려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림은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엔비디아 AI 칩 중심으로 가지만 ARM도 참여시켜서 조금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에서 구글하고 아마존은 지금 빠져 있다. 예. 이게 핵심이네요. 스타게이트 그렇죠. 프로젝트에서. 근데 700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X에다 올렸더라고요. They actually don't have that money. 걔네들 사실 돈 없어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딴지를 걸더라고요, 여기에.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테크 올리가이들 사이의 경쟁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내부에서도 당연히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사람들 똑똑하긴 합니다만 원래 똑똑한 사람들끼리 서로 쟤는 못났어, 쟤는 나보다 덜 똑똑해 이런 거 견제가 심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여기도 그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한 손정희에 대한 이 신뢰가 옛날만큼은 아니죠.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비전 펀드를 한번 이제 크게 실패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손정희가 이제 더 이상 마이다스의 손 요거에선 좀 명성이 퇴색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할 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거 제2의 비전 펀드 되는 거 아니야? 비전 펀드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갖고 그때 막 몇십 조 모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도 거의 몇백 조 단위였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만 결국에 많이 실패해버렸죠. 투자했는데 많이 망한 거죠? 그죠. 많이 실패한 거죠? 1기에서 많이 실패하니까 그다음 2기 펀드가 그만큼 안 모였죠. 지금도 여기도 아랍에미레이트하게 상당한 돈을 지금 투자하기로 이미 확약을 이번 받아놓은 스타게이트예요? 네. 아무래도 중동 자금이 안 들어오선 네네네. 이만큼 조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정희가 그때도 상당히 중동 쪽 전주들과 맺어놓은 끈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돈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워낙 이게 핫템하다 보니까 전주들이 돈을 대겠지만은 이게 순탄하게 계속 돈이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될 겁니다. 진짜 이게 뭐가 되나? 그래서 한 2년, 3년 사이에 2년 정도 사이에 뭐가 가시화가 안 되면은 전주들이 또 표변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좀 너무 허풍이 심한 걸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또 일론 머스크는 본인 스스로가 테슬라 중심으로 지금 AI 센터 어마어마하게 짓고 우리도 AI의 주역이 될 거야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슈퍼컴퓨터 자체 개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샘 얼트만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배가 아픈 것도 있고 좀 저놈 또 허풍치네 막 이런 좀 속이 뒤틀리는 심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하고 오픈 AI 놓고
소송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오픈 AI 비영리를 만들었는데 왜 샘 알트만 당신이 그렇게 영리 기업까지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소송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도 논쟁 중이죠. 네, 지금 이게 전의 전쟁이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오픈AI는 비영리로 출발한 건데 이게 완전 기존의 빅테크 질서를 위협하는 하나의 큰 빅 플레이어로 지금 올라가겠다는 야심을 펼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경쟁 관계가 여기서도 지금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우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뭐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속으로 약간 불안한 측면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정권 초기 힘을 받아서 할 때 너무 여기에 동해서 이 뭐 성급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신중하게 지켜오면서 특히 이런 기존 빅테크들도 이제 분명히 견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름 트럼프와 이제 여러 가지 끈을 맺고 있으니까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쪽으로 주도권이 갈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이번 이벤트가 별로 뭐 아쉬울 게 없었던 것이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돈 낸다는 부분이 없어요. 정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렇구나. 돈을 얼마 내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프트뱅크가 돈 모아와라. 네, 그러니까 손정희가 제가 돈 모아올 테니까 제가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는 다 내 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발표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크레딧만 취하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얘기죠. 네. 지금 정부에서 돈 안 쓰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에 좀 집착할 거거든요. 야. 그럼 이게 샘 알트만만 만들어 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또 다른 빅테크들도 그죠. 이번에 좀 물먹은 구글이나 네, 페이스 메타 같은 데들도 뭐 다른 거 네. 만들어서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갖고 그죠. 올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뭐 내놓을 수도 있어요. 네. 마르스 프로젝트 이런 거. 네, 그런 화성으로 식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막 할 테니까 지금 이런 러시 속에서 우리가 뭐 너무 이게 마치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좀 너무 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너무 흥미로운데요. 하여간 세상 일은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특히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될 때 투자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할 때는 잘 따져보십시오. 트럼프 말이라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누구 말이라도 믿지 마시고 깊이 있게 끝내주는 경제 들어주시고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시부터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윤석열 씨 오늘 탄핵 심판 있죠. 그래서 이 변론 라이브 진행되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는지도 좀 이 채널에서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겠습니다. 최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